1067회 제 날인데 1067회 정치시직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제가 먼저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학교에 있는 명예교수입니다. 우리 행정대학원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행정대학원에서 좀 다시 보게 되는데 이 브라운백 사실 미팅으로 시작을 했는데 브라운백 미팅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죽으면서 회의를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이럴까? 어느 학교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세상에서 이거 관과 학이 이렇게 서로 생각을 이제 나누고 전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계기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운백이 아니라 좀 괜찮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자리를 그렇게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들의 관과 학의 이런 밀접한 상호 유대, 관계, 토론,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정말 괜찮은 나라로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의 소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듣기로 디지털 정비혁신 과정에 있는 분들께서 지금 함께 자리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자리가 의미 있고 또 학습하는 데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주제가 이제 정부 인사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과제인데 이 주제로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정곤 과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는 한 분은 그야말로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의 전문가이신 우리 엄석진 교수님. 또 한 분은 인사 전문가, 정부 인사 전문가이신 최성주 교수님 나오십니다. 발표는 한 20에서 25분 편하게 쓰시고 토론은 10분 전후로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지금 같이 계신 우리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혁신 과정분들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토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인사혁신처 정보화 담당을 맡고 있는 김정곤이라고 합니다. 물론 먼저 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영광이고요. 발표라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고견을 듣고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참석했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시게 돼서 들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실 줄 몰랐는데 아무튼 대단히 감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저희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언론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국가 시대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노령화 시대 이런 인구 구조 변화도 저희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 챗 GPT 사례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5G 이런 이제 소위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파괴적 기술 혁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새로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처리와 활용 기술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업무가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사회를 이끌어서 저희는
보통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저희 몇 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전환은 더욱 빨리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사혁신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저희 비즈니스 영역, 즉 민간에서 디지털 전환이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조직의 전략이나 구조,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모든 업무를 망라하고 모든 조직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듯이 에릭 스톡홀만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런 디지털 기술이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정의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최근에 가장 이 디지털 전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가 넷플릭스나 또는 저희 지금 여기 앞에 있지만 이거는 캔커피긴 하지만 이제 스타벅스에 가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받아가고 이게 모든 것이 개인의 GPS 정보하고 결제 정보, 핀테크 합쳐진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스타벅스나 넷플릭스가 다른 산업 회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최근에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 쪽에 있어서는 AI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구글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내용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 관리나 조직 개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M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컴퓨터 제조 회사를 넘어서 지금은 일종의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인사 시스템 개발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회사인 이제 워크데이 시스템을 전 사업에 도입을 하고 있고 최근에 LG 같은 경우에도 워크데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사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저희 디지털 전환은 그러나 단순히 컴퓨터화하는 이제 자동화 또는 전산화를 의미하는 기술적 요소를 넘어서 고객 중심의 전략, 다시 말해서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결국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고 결국 이것은 HR, 즉 인사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지능화 정부 기조하에서 이런 인사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성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민간위원이 절대 다수 18명이고요. 정부위원도 각 주요 부처 4개의 이제 장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 이제 디지털 플랫폼 비전과 핵심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 분야도 역시 이런 디지털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 인재 채용부터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의 내린 바는 없지만 최근에 연구를 살펴보면 이것을 지능형 정부 인사 관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정부 인사 관리라 하면 정부가 지능형 인프라, 최근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게 저희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전자정부의 가장 중추라고 생각되는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인사 데이터 연계 활용을 높이는 한편 법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도 디지털 인사행정 기반을 다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저희가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은 2000년에 도입된 저희가 전자인사 시스템이고요. 기존의 공무원 인사 기록을 종이로 관리하던 데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자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 업무 수당이나 급여 여러 가지 처리 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국가 공무원의 인사급여, 복무, 성과, 교육, 자유를 모두 통합하고 있는 인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게 각 부처 인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표준 인사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사혁신처에서 쓰는 인사정책 시스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처음 저희가 전자정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 단순히 그때는 각 부처별로 이런 전자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인사기록을 전자화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두었다면은 2015년도에는 각 부처에서 운영되던 전자시스템을 전부 다 합치고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자원을 모두 통합해서 좀 더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동안 이런 이 사람은 각종 인사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면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2019년 영국에서 전 공무원 인사관리 전산화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현재도 각종 IDB나 OECD 그리고 최근까지도 저희가 계속 개도국을 중심으로 많은 벤치마킹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3을 보시면은 저희 인사관리 시스템의 발전과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걸 3세대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기존 인사 기록을 단순히 전자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2세대는 그런 정보 자원을 웹 기반으로 바꾸고 통합하는 것을 2세대로 하였다면은 3세대에 있어서는 모든 인사 과정의 내외부 시스템 연계, 지능형 서비스 확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이 조금 작은데요. 저희가 이 3세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문구는 저희 보시면 저희 정부의 모든 인사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 축적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능화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다라는 컨셉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로 3가지 컨셉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실현되리라고는 저희도 믿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저희가 문제점을 최대한 수정을 하면서 이런 방향이 당장 저희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도 기획했던 것을 결국에는 10년, 15년 이후에 구현을 했고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부터 전환을 했을 때 좀 더 뒤처지지 않는 저희 정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저희 디지털 전환의 과제입니다. 현재 시스템 문제점을 개발하려면은 문제에 대한 저희 수준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처의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국가인재 DB와 채용에 있어서는 사이버센터, 최근에 인재 개발에 있어서는 인재 개발 플랫폼, 그리고 공직윤리 시스템의 패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표 3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자화, 자동화까지는 되었지만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리고 이게 분석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트 분석도 저희가 간단히 해봤는데 강점으로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20년 넘게 인사기록을 전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겪었던 거에 있어서 강점은 있지만은 그에 반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 연결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활용이나 이용은 좀 부족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디지털 전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3세대 이 사람 내용에 대해서는 그림 4를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저희가 인사정부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저희가 세부 목표로 이제 3가지 정도 잡았습니다.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의 고도화가 있고 이런 시스템을 단순히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라는 것은 부서, 부처뿐만 아니라 저희는 수출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더 확장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단순히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면 공직사회에 이런 디지털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디지털 역량 강화 측면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신 지금 교육과정도 그 일종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다시 가운데 그림에서 저희가 디지털 인사관리 시스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것이 가장 인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기록을 가장 최초로 기록을 하고 저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채용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인재 개발, 그리고 퇴직 후에까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연계를 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도 연계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서로 간에 분석 활용될 정도로 데이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데이터의 오류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연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인사관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능형 인사관리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이 전자 인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개개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공무원의 일상을 전부 다 자동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 데이터, 즉 정보 또는 직위, 그리고 가족관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만 있지 그걸 활용하거나 분석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나의 인사 도우미를 통해 가장 필요한 정보나 변경된 제도를 알려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무원분도 뭐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뭐 저희 인사처가 너무 많이 제도를 바뀌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모르시고, 실제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도 자기 제도 말고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로 연계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출산 휴가 갔던 사람이 복귀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기존에는 스스로 찾거나 뭐 인사과에 물어보거나 뭐 그런 식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의 인사 도우미를 통해서 바로 알려줄 수 있게, 특히 최근에 뭐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육아 시간이라는 걸 선택해서 이제 퇴근을 한두 시간 먼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한 분이 그걸 계속 쓰고 계셨는데, 그게 사실은 뭐 특정인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두 번째는 저희 출퇴근이나 초과 근무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는 뭐 여전히 이제 전자화해서 시스템으로 등록은 하고 있지만은 현재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뭐 일반적으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은 내부의 상사한테 출장 가겠다고 상신을 하고 결제를 받고, 그리고 외부망을 통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할지 뭐 기차, 버스, 그리고 뭐 자가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또 별도로 자기가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끝난 후에 그 영수증을 뭐 종이든 어쨌든 PDF든 가지고 다시 정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이제 출장이 본인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출 담당관, 주로 이제 각 부서의 서무 담당자가 이거는 뭐 대학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그걸 서무 담당자가 다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전체를 입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최소 종이는 3장이고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한 뭐 사람마다 다른데 30분에서 50분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에 아예 예약 전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여기서 다시 민간 저희가 뭐 네이버나 뭐 야놀자 또는 코레일로 직접 연계해서 거기서 바로 예약을 한다면은 개인의 지출 정보가 그대로 이 사람으로 등록되고, 기존에 이제 내부 시스템에 있는 이 사람 전자망에서 출장과 대조를 한 후에 그게 확실하다면은 디브레인까지 굳이 입력 없이 바로 디브레인으로 지출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출장 정산을 한다면은 저희가 뭐 상당히 많이 시간이나 뭐 여비, 그리고 저희가 뭐 소위 허위 출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뭐 기타 부수적인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인사 담당자 측면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인사 업무 담당자는 현재 많은 것을 전자화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수기로 입력하는 것이 많습니다. 뭐 정보로 발령 공문이 나오면은 실제로 그것이 어떤 정보인지 일일이 입력을 하고 보수도 계산은 계산은 자동적으로 해주지만은 입력은 또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채용 시스템 그리고 그다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제 연금 시스템 그리고 기재부 시스템하고 다 연계가 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작업 업무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복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가 뭐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DFA를 통해서 전자와 종이를 하지 않는데 현재 저희가 어디 회의를 한다 그리고 뭐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꼭 서명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부를 쓰면 누가 참석을 했고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은 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때 경험하셨던 QR코드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는 공무원 이제 모바일 공무원증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사원 번호라고 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한 단계 더 이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인사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림 6에서 보듯이 여기에서는 저희가 최종 궁극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바인데 이제 기록 자체가 아니라 저희가 인사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이제 상신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사람이 수기로 기록하지 않고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정된 거를 공문으로 대고 그 공문이 이제 실제 인사 기록으로 축적되는 사람 손이 없게 해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도 지금 작년에 저희가 ISB뿐만 아니라 이제 BPR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프로세스 설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사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정책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간단히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매년 그 전 공무원에 대해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부처에 수요 조사를 하고 엑셀로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뭐 채용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향후에 저희가 뭐 3년 후, 5년 후 어떻게 인력 규모가 변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제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평균 이제 퇴직 예정자에 대한 인력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디브레인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규모나 뭐 재정 규모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 시스템과 연계를 했을 때 여기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통해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중장기 인력 계획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는 뭐 자료 갑자기 생각난 거긴 하는데 저희가 한 10년 전에 저희 그 미국에서 이제 한 주에서는 실제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10년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퇴직자 뭐 엄청난 많은 퇴직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까에 대해서도 일단 퇴직 예정에 대한 인원부터 고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자기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몇 명 같지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럼 능력을 어떻게 그럼 기를 것인가 디지털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네, 사람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런 디지털 인사에 대해서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호주 APS 뭐 저희와 비슷한 이제 인사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공무원에 대한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개발하고 유지 활용할지 각 단계별로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각 단계와 직위에 맞는 디지털 능력 표준도 수립한 것으로 저희가 발표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향후 이제 이런 단순히 기술적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지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저희가 뭐 기술도 도입하고 역량도 강화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 저희 최근에 뭐 기사를 본 것처럼 저희가 키오스크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전을 했을 때 기존의 신규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연차가 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우려점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 저희가 뭐 데이터를 항상 문제는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인사정보는 결국엔 개인정보고 그리고 개인정보 중에서 특히나 민감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다 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표에 오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는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할 것이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두 분 차례로 임 교수 먼저 하시죠. 네, 먼저 그 좋은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해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사항은 너무 차이가 심해서 저는 좀 미국에서 되고 있는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신 없으시죠? 요즘 챗 GPT부터 해가지고 각종 AI, 생성형 AI를 어떻게 쓸 거냐, 그다음에 대규모 언어 모델들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모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구글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모범 답안을 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작곡도 하고 해서 컨텐츠 창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술성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 저작권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의 제도와 기계 세계의 창작력이 충돌이 일으켰을 때 어떻게 그 기계 세계의 산출물들을 이해하고 인간 세계의 기존의 제도들, 어찌 보면 그냥 낡았을 법한 제도들이 어떻게 결합돼야 되고 어떻게 제도를 다시 바꿔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한 논란이 있죠. 며칠 전에는 소위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구글의 수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제프리 힌튼이 자기 인생 후회한다, 그래서 AI 개발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서 뉴욕타임즈에 이만큼 인터뷰가 실리고 소위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서도 특집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 인사 디지털 전환과 미래 과제는 이미 30년 전에 20년 전에 얘기했던 일들이 아직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나마 더 슬픈 건 우리 과장님께서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게 더 슬픈 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 과거에도 전상하니, 정보하니, 전자정부니, 스마트 정부니,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럼 지금에 와서 그 소위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DX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 네. 왜 사람들은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까지,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존적 위협을 느낄 때까지 나타나게 됐을까?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좀 두 번 들으시는 내용이 될 텐데요. 새로운 공간이 창출됐습니다.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죠. 우리 어딘가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것을 통해 소위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메타버스니 디지털 트윈이니 하는 가상 공간이
우리의 삶을 실제 공간을 그대로 디지털로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선 그거를 데이터 스페이스로 얘기하고요. 미국에서 특히 그 페이스북이 발전하는 데서 그 메타라는 회사에서는 그걸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미 디지털 트윈 같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데 얼마 전에 그 여기 도림천에서 그 홍수가 나가지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림천 관련한 모든 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관악산에 비가 얼마큼 내리면 도림천과 도림천 주변 지역이 실시간으로 몇 시쯤에 얼마큼 침수되는지를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이 완성됐습니다. 네, 수자원공사에서 만드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상세계라는 새로운 세계가 생겼다는 점이고요. 네. 이거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항상 어벤져스 찍냐 이런 얘기하고. 네. 두 번째는 과거에는 정보 기술이라는 게 도구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단축화하고 프로세스에 걸리는 특정 업무를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비용을 줄여주는, 그리고 특정 프로세스가 비용이 줄고 시간이 단축화되면서 거기에 드는 인력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액터, 소위 행위자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계한테 판단을 맡길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김병석 교수님께서 예전에 강의하실 대학 연의를 보면 그 미국에 있는 인사행정에서는 누구를 왜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얘기가 없는데 대학 연의에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을 어디에 앉혀야 될지 AI가 판단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고요. 두 번째, 콘텐츠 생산을 통해서 소위 창작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인텔리전트한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인텔리전트한 방식으로 변화했을 때 몇 가지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 기존의 인사행정 업무를 또는 인사행정의 루틴을, 인사행정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보 기술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인생에 대해서 AI가 판단을 해서 당신은 허준이 스타일로 가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CEO가 되면 좋겠다, 얘기를 해줄 테고요. 당신은 공공부문에 가서 공무원이 되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고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냐 문제가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민간 부문은 그런 판단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공공부문은 책임성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논문들을 보면은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존의 공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AI를 개발한 개발사, 소위 벤더에게 줘야 되냐, 좀 놀랍게도 AI 자체에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AI를 폐기하는 것으로 AI에게 페널티를 주자라는, 네, 법학 분야에서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인간 공무원과 디지털 공무원이 혼재되는 시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휴머노이드 생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간 공무원이 하는 판단이나 행동을 기계가 하게 되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거 효돌이라고 아시죠? 네, 그 사회복지사보다 100번 낫다는 효돌이. 노인들 분께서 너무 외롭다 보니 효돌이하고 AI를 내장한 인형입니다. 효돌이랑 대화하는 게 그렇게 즐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예전에 스타워즈에서 봤던 스키피오나 R2D2와 같이 제다이들이 일했던 그런 모습대로 이제는 인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인간 공무원, 휴먼 공무원과 기계 공무원이 혼재되는 형태로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 세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 기계가 결합된 반인 반수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 그 자체여서 보이지 않는 공무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그와 같은 어떤 직역은 이런 질문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직역이냐? 의사와 의료계가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고요.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수 사회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의 역할도 달라지겠죠. 네. AI에게 어떤 일을 주고 공무원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그동안 AI와 인간이 공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된다. 지구와 인간이 공존해야 된다는 말은 괜찮게 생각했는데 AI나 이런 기계들은 우리가 쓰는 도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존해야 되느냐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해야만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파트너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AI에게는 어떤 업무를 주고 우리 인간은, 휴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디지털 정부 조직, 디지털 공무원의 등장을 대비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부 인사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 교수님 하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제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뿐만 아니라 그 엄석진 교수님께서 토론하신 거에 대해서 또 거기서도 많이 배우고 제가 와서 토론하러 온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많은 것을 배워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엄석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제가 아침에 SBS 토요 와이드인가요? 거기 보면 가상인간이 나와요. 그 가상인간이 아나운서로 나와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학교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서 진짜 인간과 AI, 가상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생각이 복잡합니다. 저도 뭐 AI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전자정부나 AI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간 좀 현실 세계로 내려와서 이렇게 좀 현실적인 그 공직 내 인사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좀 할까 합니다. 일단 뭐 디지털 혁명이나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는 많이 코로나 이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용화가 굉장히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뭐 사용되었던 고도의 기술 같은 것들이 공직 내에서도 사용하게 되었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때는 뭐 공직 내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재택근무나 뭐 하이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엄석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은요 역사가 길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정부는 벌써 198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고 관련해서 뭐 계속적으로 전자정부의 그 수준을 높여가면서 가면서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인터넷 설치를 해봤어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나 봤더니 2021년도 제가 데이터를 찾았는데 EU 연합에서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기록이 자동으로 출생 신고가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 카드가 하고 건강 기록이 생성이 되고 가족 수당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말하자면 원타임 서비스, once only government이라는 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최초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고 굉장히 다른 미국 같은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을 그런 서비스 제공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데 여기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이게 사실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그게 그 보안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EU 연합 예외 같은 경우는 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원장 기술, 제가 처음 들어보는 기술들이라서 이게 뭔가 싶긴 한데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고려 중이다라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인사관리에서 고민했던 개인정보 보호 와 관련해서 해결책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사례를 넣어봤습니다. 뭐 인사관리에서 디지털 혁신 과제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얘기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의 기본 정보 같은 것들을 다 한 번에 다 모아서 언제부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0 제가 박사학위 딸 때 전이니까 뭐 2000 정확히 계산 생각 안 나면 죄송합니다. 2004년도부터인가 계속적으로 연방 정부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쌓아서 온라인에다가 포스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박사 논문도 쓰고 뭐 연구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비공개는 아니지만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요청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발제문에서 말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 사람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앞으로도 뭐 외부에 공개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뭐 인사관리 발전이나 이렇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계와 그런 정부 간의 그런 연합을 협력을 통해서 인사관리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 사람 인사정보 디지털화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인사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많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많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MZ세대 굉장히 특별한 세대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세대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학생들 보면 성적이 나오면 제가 학생 때는 성적 주면 교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어떤 베이스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내 점수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묻고 그리고 논의하는 거에서 굉장히 오픈돼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상대하려면 이 사람 데이터를 갖다 굉장히 좀 잘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모호하긴 한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사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하는 건 중요한데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그런 문제점과 그런 개선 과제들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애물, 그러니까 개선 과제라고 한다면 인사관리 디지털화는 인사관리의 주요 과정을 연계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래서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제문에 보니까 각각의 시스템들이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로는 말하자면 뭐 인사 관리를 위한 이 시스템, 이 사람 시스템 외에 인재 확보와 채용을 위한 시스템, 그리고 인재 개발 시스템, 윤리 복지 등 각기 독립된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시스템을 각기 관리해왔던 거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요. 앞으로 아까 제3세대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인사 관리의 주요 과정 등을 연계하지 않고서는 과연 인사 관리의 디지털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말하자면 성과 관리를 성과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점에서 개선할 점들이 있다. 그럼 그거를 교육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채용에서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필요 인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또 채용 과정과 연계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데이터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나가야 될 문제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거 디지털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이게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디지털 시스템 한 번만 딱 구축을 해놓으면 더 이상 뭐 돈이 안 들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 관리가 될 거라고 굉장히 순진하고 무식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인력과 그런 자원 이런 것들이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뭔가 지원책을 만들어내거나 굉장히 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돈을 들여서 디지털 시스템을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사실 그게 낭비잖아요. 국민의 세금 낭비고 앞으로 활용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돈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이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디지털 인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또 필요하거든요. 현재는 뭐 전문 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준다 하더라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주를 해서 또 그 부분에 또 돈이 새고 있고 이 부분 어떻게 막을까? 차라리 그럼 디지털 역량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계속 그 과제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기술 직군 내에 전산직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이 뭔지 조금 궁금했어요. 이분들을 활용할 수는 없나?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좀 더 역량을 강화해서 그 정부의 그런 디지털 혁신을 더 개선하는 데 활용할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좀 공부가 덜 돼서 거기까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도가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공직내 문화도 사실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 스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주도적으로 정부 내의 디지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같이 하시는 플로에 계시는 분, 또 온라인에 계시는 분, 코멘트,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우리 1시까지 딱 맞추면 되는 거죠. 예, 한 20분 남았으니까 제법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예, 공기업 정책학과 황예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 이 인사관리가 되게 저희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 디지털 인사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디지털 인사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메인으로 인사정책을 결정해야 되시는 분들은 고위직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인사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접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모든 그 인사의 뭐 교육 정보, 정보 정보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들어 있지만 결국 인사 정보 처리되면 그 부서 이렇게 뭐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이제 인사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핵심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의 그런 고위 간부급들이 이 시스템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실질적인 어떤 지금 제도나 교육 등을 하고 계신지 그게 우선 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까 엄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AI와 이제 인간이 공존 뭐 협업을 해야 되는데 뭐 그 AI나 인간의 역할이 아직 뭐 다 정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최신 추세를 제일 잘 많이 아실 것 같아서 AI나 인간이 어떤 하나의 그 조직, 하나의 그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하거나 어떤 업무가 뭐 나눠지고 있다면 어떤 추세로 좀 가고 있는 추세의 예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아서 차례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죠. 뭐 편하게 하시죠. 시간도 많은데. 예, 혹시 온라인상에서 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예, 네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네, 오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제 현재 살아있는 이야기들 많이 잘 해주셨고요. 그 엄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이게 뭐 서구나 또는 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수준의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이제 근사한 수준의 디지털 전환까지의 이야기는 아닌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주로 이제 저희가 옛날에 봤던 전자정부나 이제 이런 변화에서 경험했던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이런 부분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ICT 기술,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디센트하게 시스템을 이제 바꾸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는 한 가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교과서에서 이제 전략적 인사행정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부처나 또는 정부가 추구하는 이제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인사의 다양한 기능들을 긍정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런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그 뭐 인사정보 기반의 인사이동 시뮬레이션 뭐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말로만 이야기했던 전략적 인사행정을 칸막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좀 하시겠습니까? 예, 예.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런데 약간 좀 이게 제3자 차원에서 기대 효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일을 조금은 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주고 조금은 더 에피션트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컴프레hen시브하게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인사 관리에 있어서 어떤 프린시플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어떤 지위나 직급에 어떤 지위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를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력이라든지 백그라운드라든지 했던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뭐 한다. 근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 평가 말하면 어떤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되겠습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은 리저너블한 얘기를 우리가 이 제도가 그동안 있었던 어떤 뭔가 좀 인사 관리에 있어서의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던 것 또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 뭔가 이런 것을 막거나 또는 그거를 회피하거나 그거를 또 제어하는 방식으로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데이터 기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을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함으로써 사실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참고를 할 것인지 또는 그렇게 만들어낼 데이터라고 하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지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또 아트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체로는 되게 하드웨어 중심적인 느낌이 커서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조금 같이 병행을 했으면 조금은 더 어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네. 혹시 온라인상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은 교수님도 질문하십니다. 그 정보는 정보일 뿐이어서요. 사실은 정보를 흡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정보나 지식이 와도 인간은 자꾸 인간하고 기계를 구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간은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활용하지 않는 CEO들, C-레벨 임원들이 있는 건 뭐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근거 기반 정책 결정 이런 얘기 많이 배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 기반 근거 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근거를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관들이 그런 회사들이 과연 미래에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민간 부문에서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는 특히 데이터니 뭐 근거니 정보니 또는 정보 기술의 활용이니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미국의 공공부문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민간 부문보다 데이터 활용이나 근거 기반 결정 등등이 뒤처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AI와 인간의 협업 방식이 어때야 되느냐는 건 굉장히 좀 여전히 굉장히 지금의 모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 그룹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챗 GPT를 어떻게 교육을 하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챗 GPT를 써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제 수업에서 하는 건 챗 GPT를 통한 챗 GPT의 산출과 인간의 산출을 비교해서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편견이나 또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어서 예를 들면 실험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챗 GPT는 그런 바이어스가 없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독도는 누구 땅이냐 물어봤을 때 한국어로 물어보면 한국 땅이라고 얘기하죠. 일본어로 물어보면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입니다. 영어로 보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그 회사에서는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챗 GPT한테 수학 분석을 맡긴답니다. S전자의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L전자의 데이터를 넣어준 다음에 L전자의 관점에서 수학 분석을 해줘 이렇게. 답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수학 분석이라는 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분석은 단순한 정보들을 조합하지 않고요. 정보의 조합 더하기 수학 분석을 하는 사람의 인사이트가 들어가서 수학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인사이트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학 분석은 이제 안 한답니다. 챗 GPT한테 수학 분석을 해달라고 데이터를 잘 전해주고 수학 분석을 한 다음에 수학 분석이 맞는지를 보는 게 인간의 역할이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정보 보안이나 데이터 리터러시 고민하지 않냐 했더니 그걸 왜 고민하냐는 겁니다.
챗GPT가 인간의 데이터 리터러시나 정보 보안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더 정확하게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우리 휴먼의 역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AI와 인간의 협업 방식은 매우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근데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계적인 능력이죠. 챗 GPT는 하루 24시간 친절하게 답변해 주지만 인간은 하루 24시간 친절하게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의 인간의 약점을 챗 GPT 통해서 보완하고 챗 GPT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아직 인터넷이나 성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인간이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당분간은 협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역할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따르면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의료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야 된다. 병에 걸린 사람을 위로해주고 병에 걸린 사람이 왜 이 병에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설명해주는 위로하는 직업으로 의사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혹시 하실 말씀하시죠? 저는 특별히 일단 그 인사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정보를 잘 관리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는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쓰여야 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쭉 뭐 다 말씀하실 필요 없고 말씀 가능하신 부분 말씀.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옆분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고민이 저희도 상당히 많았고요. 먼저 리더를 어떻게 핵심 유저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아까 금연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너무 이제 프린시플 없이 이제 기술적 하드웨어적 접근이 아닌가. 사실 저도 이게 저희라기보다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례로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가장 적합한 직위에 대해서 추천하는 서비스를 몇 억을 들여서 이제 과기부 예산으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 기관, 한두 개 기관을 가지고 특정 직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옛날에 10년 전 IBM도 똑같은 실험을 했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가져갔는데 리더가 아니야. 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는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얘를 그동안 봤는데 얘는 아니야. 네. 얘보다 얘야. 라고 하는 게 사실 그 한마디가 사실 이때까지 저희가 모든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됐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저희도 실험적 사업을 한 후에 이제 상당히 몇 년 동안은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리더를 설득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인사의 원리로서 이런 과학적 인사, 이제 디지털 인사를 할 것이냐를 했을 때 결국에는 리더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하자.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설득을 해도 안 된다면은 좋은 특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진짜 되는 건가? 라는 생각만 가지게 한다고 하면은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더가 하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근거는 금방 만들어질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원리를 가지고 기술이 수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행정을 혁신할 때다.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과학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고 원리를 만드는 것이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술을 수단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 맡은 업무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리더를 하여금
좋은 경험을 갖게 만든다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다 뭐 인사 정책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공유가 되고 한다면 전 부처에서도 아, 이게 진짜 되는 것이구나라는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뭐 예, 그런 이제 하나의 시발점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걸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계기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과장급들이나 뭐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기술이 중요하고 디지털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발전 동력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사회를 맡았으니까 한 1분만 제가 느낀 것을 오늘 발표랑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AI, 챗 GPT 이런 경험들을 뭐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실 텐데 저도 해보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상관에게 드리는 보고서보다 훨씬 더 챗이 훨씬 더 잘할 거거든요. 훨씬 더 분석적이고 훨씬 더 그다음 장단 수학 분석 말씀하셨습니다. 수학 분석보다도 뭐 훨씬 더 정교한 것들을 이제 제안할 거고 그럴 가능성이 많을 텐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AI나 챗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공직은 뭘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것이 아마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크게 신경 써야 될 분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그 인사 관리와 관해서 인사의 기관을 중앙부처로 한정해서 보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공공기관,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준정부기관, 또 다른 민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폭넓은 인재를 이제 어떻게 찾아서 쓰고 하는지 하는 그런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말씀은 특히 이제 공공기관은 완전히 기재부가 이제 다 관할해서 인사 뭐 또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 인사를 이제 어떻게 해가느냐 하는 관점에서 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연관된 말씀인데 아까 전에 우리 저기 공교정책학과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쓰는 사람이 안 쓰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쓰는 사람은 반대로 주문을 합니다. 제발 도움되는 정보를 좀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경험들 우리 뭐 홍 교수님 잘 아십니다. 경험을 해보면은 대체로 전자정부라고 하는 그런 혁신 아이디어들이나 그런 노력들이 대부분 내부의 관리 혁신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생산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나라 전체 예산을 우리 디브랜치처럼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쓰고 하는 게 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지 나는 그런 게 궁금한데 결정자로서 그런 정보를 안 주거든요. 인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라 전체에 인재들이 있을 텐데 그 인재들을 알고 어디다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싶어 하는데 그런 정보를 제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 딱 그런 정보들인데 기관장으로서 밑에 사람들은 왜 그런 정보를 주는데 왜 안 쓰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정보를 생산해 주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긴 인류 역사를 들어보게 되면 늘 과학기술의 변화가 늘 있었습니다. 그 과학기술의 변화에 너무 매몰되면 진짜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 이 일이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이 생각을 늘 놓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시가 됐기 때문에 1067회 정치지식 포럼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이 잘 돼서 나라 전체에 좀 도움되고 우리도 도움되고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